단국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대비 논술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단국대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모두 600자 분량의 문제 3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 1번에서는 300자짜리 문제 2개를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600자, 그리고 3번에서도 역시 600자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요약할 것, 그리고 그 키워드를 적용해서 다른 제시문을 서술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도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파악해서 다른 제시문에 적용해서 그 논지를 평가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다른 제시문을 해석한 후 자신의 견해도 짤막하게 덧붙일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제시문의 독해, 즉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제시문의 키워드를 찾는 것이 논술 전개의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대학에서 공개한 예시답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은 사람, 세계, 사물의 관계에 대한 글들이다. 가에서 이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찾은 후 바로 핵심 키워드를 찾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때의 키워드는 동반, 그리고 동반의 관계에서 오는 함께 누리는 즐거움, 동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과 동락의 키워드가 문제 1번에서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가에서 제시된 이상적 관계의 비유적 이해가 될 만한 단어 하나를 나에서 찾아라. 그렇다면 동반과 동락의 그러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단어를 나에서 찾는다면 바로 나에서는 맛다듬이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맛다듬이질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나를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제시문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는 수필의 내용을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맛다듬이질은 바로 동락, 함께하는 즐거움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세계,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함께 즐거움의 혼연일치 경지를 수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의 입장에서, 즉 동반과 동락의 관계에서 다의 화자가 후회하는 이유, 이것은 바로 비록 동물이지만 말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동반과 동락의 그러한 즐거움을 자신이 느끼지 못했었다. 이러한 부분이 후회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가에서 사람 혹은 사회적 집단들 사이의 이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동반과 동락이다. 피아노의 반음처럼 우리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으며 오로지 다른 음과의 관계를 통해 온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과 사상이 다를지라도 절반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팽팽한 대립과 적대의 관계를 넘어 더불어 사는 동반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나아가 함께 기쁨을 느끼는 동락의 공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1번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고, 2번에 대해서는 나에서 이상적인 관계의 비유적인 예로 가장 적절한 단어는 맛다듬이질이다. 맛다듬이질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서로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과 동락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 자연과의 동반과 동락을 이끌어낸다. 다의 화자는 상대의 말로부터 자신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의 모든 것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방적으로 핍박하고 미워했다. 말이 죽은 후의 화자는 자신과 말의 관계가 동반과 동락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가의 논지를 파악한 후 이를 나의 시각과 다의 정책이 담긴 시각에 적용해서 평가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두고 싶은 학생은 배경지식에 탑재되어 있는 시장 실패, 그리고 분노의 포도라는 이 단원을 들어두시면 시장과 그리고 정부 개입의 양면성에 대해서 책에 있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제시문 가에 있는 제1항의 원칙, 그리고 제2항의 원칙은 이렇게 대비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항에서는 일단 자유를 존중하고, 제2항에서는
지나친 자유 확대가 불러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바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 구조 속에서 1항의 자유는 창의성 그리고 시장의 논리와 연결될 것이며 2항에서 말하는 정부의 개입은 형평의 논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러한 키워드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1항의 입장은 재심은 나에서 박지원의 논리와 맞닿아 있으며 2항에서 말하는 형평의 논리는 궁극적으로 재심은 다에서 말하는 동반성장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재심은 가에서는 경제생활의 자유와 국가 규제의 근거를 헌법 제119조에서 찾고 제1항과 제2항의 의미와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여 적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1항은 국가 시책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2항은 경제적 자유의 부작용을 국가가 나서서 해소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에 나타난 국가 개입 자제의 권고는 제1항의 목표를 위한 것이고 다에서 시행되는 동반성장 정책은 제2항의 국가 규제 조정의 정당화와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생활의 자유와 국가 규제 사이에는 시각의 대립이 있다. 나에 나타난 국가 개입의 자제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시각이나 지속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다에 나타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은 경제 민주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의 자유 원칙에 역행하고 특히 기업의 경제적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바로 각각 입장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서술함으로써 평가라는 이러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평등과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인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매듭의 서술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개입이라는 이러한 의미로 완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재심은 가나다를 활용해서 라에 나타난 도표가 시사하는 바를 해석하고 마에 서술된 바람직한 연구자의 태도에 대해서 600자 내외로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의도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재심은 가에서는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사실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재심은 나에서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역시 달라지게 될 것이고 재심은 다에서는 방법론에 의해서도 연구 결과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먼저 도출을 해서 이 도출된 의미를 토대로 재심은 나에 나타난 실업률과 고용률의 모순관계를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측에서 이 도표를 출제한 의도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흔히 실업률이 높으면 바로 고용률은 낮거나 실업률이 낮아진다면 고용률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도표를 보게 됐을 때 한국의 실업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률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바로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이냐. 실업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지만 고용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친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률에 포함된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이러한 변수가 고용이 낮으면서도 실업이 낮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바로 연구의 시각과 관점 그리고 방법론 그리고 가치의 개입 등에 따라서 그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부분의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은 가와 나와 그리고 다를 토대로 해서 연구자의 관점과 시각 그리고 가치 등이 개입해서 문제 현상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과 고용률의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재심은 마에서 말하듯이 올바른 연구 주제의 설정과 방법론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서술을 하거라. 이렇게 문제 3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게 된다면 재심은 가와 나와 그리고 다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주관적이고 모순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서술한 뒤 연구자가 가져야 될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주문하는 것, 이것이 문제 3번의 답안 전개의 중심 골격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예시답안 1, 방법론을 강조하는 답안, 예시답안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답안, 이렇게 두 가지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답안이 쓸데없는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저희 학원 측에서 두 가지 답안을 종합해서 대학의 채점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답안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답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마에서 배번은 학문 연구 과정에서 주제 설정은 연구자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지적한다. 연구자의 가치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글가에서 역사가들이 사료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또 글라에서는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개입, 현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분수에 맞는 경제활동을 전제로 할 경우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는 입장은 연구자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글다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곧 연구 자료의 선택, 수집, 분석 과정에서 정해진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의 실업률 통계와 고용률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과 고용률은 비경제 활동 인구의 움직임에 의해 예상과는 다른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을 변수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모집단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통해 접근했기 때문에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가치에 따라 연구 주제 설정, 방법의 결정, 연구 결과의 확보 등이 달라지므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과학적 태도와 방법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답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고, 결국 이 문제에서는 도표를 어떻게 가나다의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한 뒤 제시문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매듭 서술을 하는 것, 역시 독해 적용의 문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